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을까? 도매시장으로 거쳐가는 구조는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소비자시장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의 거래, 도매시장을 우회해가지고 유통 단계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 단계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출하자나 생산자들이 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몇 퍼센트는 도매시장으로 보내고 몇 퍼센트는 뭐 쿠팡으로 보내고 몇 퍼센트는 신세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출하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작의 농업세계입니다. 우리 지타 채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전문가를 모시고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정말 농산물 유통이 문제인지 여러 각도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던 걸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산물 유통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들과 토론하거나 아니면 신문기사, 우리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서 아마도 소비자들이 아니면 농민들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흔하게 하는 비판들이 뭔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농가 수치가와 소매가,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 단계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유통 단계가 줄면 소비자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불만들을 제기하셨고요. 특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저에 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제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유통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이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자가 유통에 대해서 이미 선입관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팩트가 이렇다 하는 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불만을 가지는 게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한다. 그러니까 유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떼돈을 번다, 이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분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농산물 값은 왜 비싼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 것 같아가지고 2편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농가 수치가와 소비자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2008년 기사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2008년 기사에서 가져와 봐도 여전히 농산물 유통비용 얘기를 하고 있죠. 농가의 수치가하고 출하비용이, 유통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도 농산물 유통비용이 비싸다. 그러니까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이 문제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농산물이 이렇게 유통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도매시장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인데 가죠. 리테일러라고 부르는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하자가 있죠. 출하자는 다시 농민이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농가가 대개 다이렉트로 이렇게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수집을 하죠.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누군가는 선별하거나 포장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협이 이제 수집해서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을 개선하자는 의미는 농가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할 때는 생산자들이 수치가를 좀 높이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만약에 유통을 개선하자고 얘기할 때는 야, 농산물이 너무 비싸, 좀 값이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농산물이 비싸서 불만인 소비자나 아니면 수치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고 느끼는 농민이나 둘 다 유통이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이 문제라고 생각할 경향이 크죠. 어쨌든 간에 수치가는 높이고 소비자가는 낮추자. 이게 이제 유통을 개선하자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그럼 농가 수치가 비율 30%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했다고 하면은 농민은 300원을 받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통비용은 700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민은 1년 내내 고생해서 300원을 받았는데 유통은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유통을 하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700원을 벌어가네?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설명드렸듯이 유통을 개선한다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익가를 높이고 소비자는 가격을 낮추고 결국은 유통이 효율화되거나 줄어들어야 되겠죠. 농민이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유통은 소비자 사이에 유통이 있다,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유통도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를 단순화하자, 유통 단계를 줄이자는 게 이제 항상 유통 효율화 대책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 유통, 모으는 단계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하는 도매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를 만나는 소비자 시장이 있습니다. 소매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을 개선하자고 할 때는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시장은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쿠팡이든 신세계든 이마트든 아니면 시장, 동네에 있는 그 식료품점까지 모든 유통들이 각자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유통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개 유통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는 도매 시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지 유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산지 유통에는 단순히 농산물을 모아서 가락동으로 보내는 그런 집화 기능이죠. 공동 정산 기능만 하는 농협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의 산지 유통이 있고요. 아니면은 누군가는 또 집화한 걸 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고객에 맞춤형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지 유통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분화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도매 시장은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도매 시장의 비중은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도매 시장을 거치는 비율이 거의 78%, 거의 80%에 달했죠. 하지만 2020년도에는 58%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가락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도에는 31%에서 2020년도에는 19.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유통인에서부터 바로 소매 시장으로 가는 시장 외 거래라고 부르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7%에서 26%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2020년도의 데이터고요. 2020년도쯤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쿠팡이 지금 현재 약 농산물 거래액이 굉장히 포션이 크거든요. 3, 4조 원 정도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비율은 더 늘어났겠죠. 도매 시장을 거치는 비율은 더 줄어들었을 거고요. 쿠팡이라 직접 산지에서 직접 소매 시장으로 가는 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도 이미 단순화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매 단계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통비용에 대해서 개별 품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지겹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유통이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품목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쌀입니다. 쌀. 쌀이 유통이 문제라는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죠. 그죠? 왜냐하면은 유통비용이 한 26%, 3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 비율이 예전에는 한 15% 정도 했었는데 20%가 안 됐었죠. 지금은 약 30% 정도까지 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농가가 한 70% 정도를 받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럼 왜 유통비용이 낮았을까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떼기를 파니까 중간에 옮기고 도정하고 이런 비용만 들어갔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소 단위로 5kg, 3kg, 2kg, 1kg짜리 이렇게 소 단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매 단계에서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유통비용이 30% 이하로 낮기도 하지만은 대개 유통비용은 출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출하 단계는 뭐냐면은 대개 농민들은 이렇게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이 벼를 농가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농협에서 거의 다 수매를 해갑니다. 농협 RPC라는 곳에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사일로에서 건조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정을 해서 도매상들에게 넘기죠. 그러니 농협 RPC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출하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도매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소매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쌀은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예전에 비해서는 2배나 올랐지만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쌀 유통이 문제라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과실류의 대표적 품종이 사과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용이 50에서 한 60%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대체로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정도 되는데
그 구성을 보면은 출하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도매 단계에서 51%가 발생합니다. 소매 단계에서 한 27%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의 경우는 농가가 대체로 한 50% 정도를 수취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농가 수취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이 작다. 왜 작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이제 유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품, 비싼 품목을 옮길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작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도매 단계에서 이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되게 이제 도매 단계에서 구매한 도매상들이 저장을 해놓고 이제 소매상인들에 넘기는 게 있습니다. 도매상들이 되게 이제 많은 비용을 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윤도 많이 붙이겠죠. 그래서 아주 큰 과일 도매상들은 뭐 몇천억 매출을 하는 것도 많고요. 여러 곳이 있고 그런 곳에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옆에 과일 도매상들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부자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가 수치 가격이 한 50% 정도로 높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중에 대표적인 품목으로 가을 배추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품목이 이제 우리가 유통이 문제다라고 할 때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품목입니다. 배추, 무, 대파, 양파 뭐 이런 품목들이죠. 엽채류하고 그 다음에 조미채소류라고 부르는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은 저장성이 떨어지고요. 부피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옮기는 과정 중에도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거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산되면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팔지 않으면은 농가에 다 손실로 남게 되죠. 물론 이제 양파나 배추 같은 경우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일부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유통비용이 60에서 7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통이 문제다라고 할 때는 이 엽채류하고 근채류, 그 다음에 이제 조미채소류가 주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보면은 출하 단계에서 46% 정도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은 도매시장 상인들이 많이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도매시장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22%에 불과합니다. 유통비용은 출하 단계와 소매 단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요. 도매 단계는 이해가죠. 누군가는 이제 수확을 하고 또 요즘은 또 이제 밭대기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상인이 직접 재배를 해서 수확해서 이렇게 도매시장에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출하자, 예를 들면 산지 유통인이 이제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이거는 농산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럼 유통비용이 얼마냐 하면은 쌀 같은 경우는 30% 내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이제 품목마다 다 다른데 이걸 가지고 평균적으로 쫙 내면은 대개 보시면은 낮은 거는 한 유통비용이 한 40%대에 있고요. 높은 거는 거의 60% 70% 가까이 가는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딱 내면은 농산물 유통비용은 한 57%,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유통비용이 한 55에서 57% 들어간다. 이 말은 농가 수치가는 50% 훨씬 안 되고 한 40 몇 %쯤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앞에 설명했듯이 출하 단계에서 35%, 소매 단계에서 38%, 도매 단계에서 27%, 100 중에서 유통비용 중에서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면 잘 모릅니다. 뭐 효율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같으면은 뭐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한 35에서 25% 사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 수치가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통비용이 대체로 한 65에서 한 75%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보다 유통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브로콜리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농가 수치가가 되겠고요. 이게 소비자가가 됩니다. 이 사이가 유통비용이라는 거죠. 대체로 한 농가 수치가가 38.6%니까 유통비용이 60%가 좀 넘어가죠. 미국은 한국보다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치가가 한 35%, 한국은 사과가 몇 %였죠? 50%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국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치가가 25% 정도가 되죠. 우리나라는 배추 같은 경우도 이제 30% 정도 넘었으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 농가 수치가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니까 우리와 많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를 해보죠. 일본의 이제 2013년 자료를 가지고 쭉 한번 데이터를 만든 걸 가져와 봤고요. 복잡하니까 좀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2022년도에 유통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느냐, 생산자 수치가 비율이 한 48.5%, 상당히 높죠. 지파 단계에서 15%, 도매 단계에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16.7%, 소매 단계에서 19.9%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일 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일 간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 같으면은 유통비용이 57.5%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찾은 자료에서 평균을 냈다는 의미고요. 일본 같으면은 2022년은 51.5%, 51.5가 이제 유통비용이 들어갔고 2013년에는 55.4가 들어갔죠. 근데 보시면은 이걸 백분율로 나눠보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출하 단계에서 한국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35에서 29, 30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출하 단계에서 한국이 상당히 높고요. 도매 단계는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높습니다.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매 단계에서는 두 개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유통비용은 조금 더 크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출하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도매 단계가 문제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약간 좀 의외죠. 그러니까 신문도, 언론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라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신문들은 농산물 유통 비용이 절반이다, 무배추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를 차지한다. 앞에 나왔던 데이터를 그대로 설명한 거죠. 반면에 어떤 신문은 농축산물의 유통 단계에 오명해놓고 아마 다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은 유통이 문제다.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도 국민들이 유통이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 유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정치 공약으로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약으로 냈으니까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또 정책을 만듭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채소와 과일의 유통 비용을 이제 쭉 분류를 해보면은 농민 수치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2.5, 소비자는 100을 낼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산지 유통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소매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비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매는 굉장히 포장도 세분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직접 새벽 배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부동산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자체도 이제 비싼 경향도 있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민 수치가가 한국보다 조금 높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산지 유통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매나 도매 단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농가 수치가는 낮다고 할 수 있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한국의 유통비용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냐? 품목에 따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누가 이득을 취하고 있냐? 과연 이 상인들이 그렇게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나?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좀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유통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해마다 유통에 대한 아니면 정권 바뀔 때마다 유통에 대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 도매 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고 불공정위를 엄단하겠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도 가락동이 문제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가락동을 우회하는 채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거점 스마트 APC를 100개까지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웁니다. 이게 대개 20, 30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통 단계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다. 유통 단계를 단순화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얼마나 팩트인지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생산자들은 이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로를 나타냈는데 농산물마다 아니면 품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참외 같으면 성주농협에서 대부분 물건을 1차로 처리를 하고요. 성주농협에서 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농산물이 도매상을 통해 가서 가락동에 가거나 아니면 전국으로 흩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안동농협이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처리합니다. 안동농협으로 농민들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 보내면은 안동농협에 있는 도매상들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면서 박스 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매 단계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신선 농산물들은 가락동에서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요. 배추, 무 같은 이런 부피가 큰 농산물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은 농가들이 어떤 품목을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주산 단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자들은 몇 가지 유통 경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역 농협을 통해서 대형 유통업체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산자들이 직접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생산자들이 중간 유통업체, 산지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2차 밴드, 1차 밴드 분류를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이걸 수집을 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도매시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소매시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공업체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직거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소매상들, 생협도 있고 대형 유통업체, 학교급식, 뭐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유통 경로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도 유통을 이제 뭐 또 하나의 농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통 단계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유통 단계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 농산물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산지 유통을 통해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소매시장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의 일반적인 유통 경로죠. 수입 농산물들도 대개는 이제 이 수입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소매시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하지만은 시장 외 거래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개 산지 유통을 통해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매점으로 가는 거죠. 백화점이든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수많은 소매 유통들이 있잖아요. 시장도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매시장을 거쳐 가겠죠. 하지만은 많은 소매 유통,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우리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소매 유통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우리가 별로 언급할 게 없고요.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개 도매법인하고 이제 한 몇백 개, 1200개의 중도매인들이 참여하는 과점 구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산지유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산지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실 요즘은 산지유통이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산지유통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도매시장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지유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효율화시킬 거나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통을 만약에 비판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비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그림이 잡히시죠? 앞에도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도매시장을 거치는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켓 있잖아요. 쿠팡, 마켓컬리 같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켓들 많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요. 네이버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마켓들이 전부 다 농산물을 취급합니다. 거기서 취급하는 농산물들은 대개의 경우는 산지 유통에서 바로 이렇게 소매시장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을 거치는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가락동 시장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요. 생산자나 산지가 직접 유통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죠.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도매시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잖아요. 산지 유통에서 바로 이제 소비자 유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럼 도매시장은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소매상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 시장에 있는 소매상들 있잖아요.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도 고품질을 가져가는 것, 백화점에서 과일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가거든요. 주로 비싼 농산물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부 농산물들, 신선 농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공업자들, 그 외 식자재 납품업체, 단체급식 운영업체, 그 다음 일부 식당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도매시장을 이용합니다. 근데 도매시장 기능이 약해지면은 이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 뭐 그런 측면도 있다. 뭐 그 정도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그죠? 도매시장으로 거쳐가는 구조는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소비자시장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외 거래, 도매시장을 우회해 가지고 유통 단계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 단계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출하자나 생산자들이 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몇 퍼센트는 도매시장으로 보내고 몇 퍼센트는 뭐 쿠팡으로 보내고 몇 퍼센트는 신세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출하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농가 수치가하고 소매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유통 단계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올라간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렇게 쉽게 유통이 문제다 하고 비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은 들죠. 나름대로 유통은 이미 다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다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